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평범한 SNS로 월 100 벌기입니다. 지은이는 최하나 글 쓰는 개엄마이고 펴낸 곳은 더블N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하나님은 SNS를 시작한 지 10년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며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했고,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글쓰는 개엄마라고 부르며 현재는 유튜브 세컨드 채널 돈 버는 짠순이를 준비 중입니다. 돈을 아끼고 벌고 불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는 교회에서 강아지 3마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SNS를 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를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할 수도 있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를 홍보하고 판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SNS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하나님은 SNS를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메인으로 한 가지를 가져가되 이를 재가공하여 2가지 정도 더 하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이 충분하고 능력이 된다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3가지를 모두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최하나님은 블로그 글 쓰는 개엄마라는 타이틀로 일상과 맛집에 관련한 글을 발행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필명인 초수행으로 일과 반려견 일상을 가지고 피드를 꾸미고 있으며, 유튜브는 혼자 일해요라는 이름으로 커리어에 대한 내용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레드오션이고 블로그는 한물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망설일 시간에 도전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네이버의 블로그는 파워블로그 제도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유명 블로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2016년에 공식적으로 파워블로그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블로그를 덜 하는 추세이지만 파워는 여전합니다. 2021년 기준 네이버 신규 블로그는 200만 개이고 신규 콘텐츠는 3억 개라고 네이버 측은 발표했습니다. 블로그 서비스는 네이버만 했었던 게 아닙니다. 블로그는 히스토리 서비스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렸습니다. 둘 다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히스토리의 경우 검색 시 노출이 잘 안 되는 탓에 많은 유저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옮겨갔고, 현재는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 관리할 수 있는 효율 높은 SNS입니다. 긴 텍스트와 많은 이미지로 구성되는 블로그와는 다르게 한 장의 사진과 카피만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읽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SNS의 최강자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난도도 높은 편인데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유명한 보람튜브는 유튜브로 거둬들인 이익으로 건물주가 되었으며, 해마다 많은 이들이 본업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 거듭날 정도로 큰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당장 그만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다니던 직장은 꾸준히 이어가고 퇴근 이후의 시간에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SNS 시작을 거창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면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저자는 블로그에서 관심사와 연관 있는 콘텐츠를 러프하게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이나 동네 책방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수업이 있다 보니 해당 계정 포스팅을 리그램하기도 하고, 또 강의하거나 신작 출간을 하면 적극적으로 피드에 올리고 관련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파트 2. 블로그. 블로그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등을 올리는 웹사이트로 웹왑과 로그왑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보통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기본 틀은 정해져 있고, 구성 자체는 심플하지만 취향에 따라 이미지를 업로드해 사용하거나 여러 요소를 선택하여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다 보면 운영하는 사람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죠. 어떻게 꾸며야 한다는
공식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내 성향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블로그 하기를 망설이는지를요. 뭔가 전문 분야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네이버 블로그에는 주제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고 개중에는 전문적인 분야도 있지만 일상이나 생활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재테크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의 전문가급의 식견을 자랑하는 포스팅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웃 추가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저도 가끔 찾아 들어가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블로그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신상 카페라든지 경기도의 유명한 애견 글램핑장 등을 다녀오신 분들의 리뷰나 후기를 살펴보고 또 재택근무를 하는 분의 일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저와 비슷한 관심사나 취미가 있고 자주 포스팅을 하는 분이라면 이웃 추가를 해놓고 열심히 챙겨봅니다. 가끔 하트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그러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면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2012년경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당시 영화를 볼 기회가 많았는데 관람 후 본 내용을 가지고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저나 제 친구는 둘 다 영화광에 가까울 정도로 아는 내용이 상당한 편이었고 이걸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물어봤죠. 혹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녹취했다가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 친구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자신의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올려줄 것을 조건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본 많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블로그에 봄과 코라는 닉네임을 달아 대화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혼자서 본 영화 리뷰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블로그는 결국 휴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관련 회사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던 저로서는 준전문가로 보이고 싶은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포스팅을 할 때마다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려고 친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길 부탁했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올리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지속하기 힘들어졌지요. 이처럼 뭔가 특별한 노하우나 식견을 보여주자는 의도로 시작한 포스팅은 힘도 많이 들어가고 결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블로그는 적어도 텍스트 1000자 이상 이미지는 10장 이상은 되어야 최소한의 상위 노출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는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하며 담당자분에게 주문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로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길이가 긴 블로그의 특성상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시작은 가볍게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이후 저는 블로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프리랜서로 독립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전과는 다르게 생활 밀착형 내용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셀프로 진행했기에 웨딩 슈즈 구매 후기나 저렴한 혼수 구매 등에 대해 소소하게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성공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제 글이 상위 노출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블로그 하는 재미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관련 대외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요. 스몰 웨딩과 셀프 웨딩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제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산뜻하게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친구에게, 지인에게 들려준다 생각하고 써보세요. 오래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의 필살기 하나 공개해볼까요? 저 역시도 초반에는 글이 잘 노출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서 시작했기에 방문자 수나 조회수가 너무 적은 것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럴 때 저는 신상 카페를 공략했습니다. 당시 직장인이었던 터라 주말마다 좋은 곳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덜 붐비면서도 핫한 카페를 찾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은 남들이 봐도 좋은 게 당연하니 그런 곳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털 사이트에 새로 오픈한 가게를 검색해 분위기와 메뉴를 확인해보고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련 리뷰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려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 키워드를 선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검색에도 잘 잡히고 방문자 수도 확 늘더라고요. 굳이 카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옷가게도 되고 놀이공원도 되고 뭐든 핫플레이스인데 상대적으로 리뷰가 적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포스팅을 위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거리도 먼데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활동 반경 내에 접점이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가도 즐기고 포스팅도 하고 상위 노출에도 가까워지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방법은 비단 네이버 블로그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SNS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까지 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는데 이러한 법칙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편이라 하나를 터득하면 다른 것들은 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믿고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Part 3.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지 7년이 다 되어가고 그 사이 적응도 많이 하고 나름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피드를 보면서 기 죽을 때가 많습니다. SNS를 하기 이전부터 저는 사진 찍기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제 얼굴이 나오는 건 더욱거려 카메라를 요리조리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이나 캐나다 또 중국 등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인생샷으로 남긴 사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브로드웨이를 걸을 때도 로키 산맥을 돌아볼 때도 저는 카메라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했죠. 그러니 제가 사진 구도나 색감 그리고 원근법 같은 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의 세계로 넘어온 뒤 저는 사진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대상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고 업로드도 자주 합니다. 인스타를 하던 초창기에는 100장을 찍어도 그중 한두 장을 건질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10장 찍으면 한둘은 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저 다른 사람의 피드를 많이 보고 다양한 계정을 팔로우하며 눈에 익혔던 덕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사물을 담을 수 있는지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 눈에는 아직도 많이 어색해 보이겠지만요. 그런 저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하나, 한 장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마라. 둘,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을 확대해서 찍어라. 셋, 사진 속에 아이덴티티를 담아라. 보여주고 싶은 대상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거기서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다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 표지가 예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점이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라인이 멋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건지 색감이 눈에 들어온 건지 그게 아니라면 질감이 좋은 건지 확인한 후에 그중 하나를 중점적으로 줌인해서 담아요. 그래서일까요? 인스타그램에는 유독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공통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창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렇다면 모두의 피드가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세계나 나누고 싶은 가치는 모두 다릅니다. 저는 글도 쓰지만 반려견과의 일상도 잘 꾸려나가는 30대 후반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우선 글과 관련된 것들을 담는데요. 책이 될 수도 있고 책방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글쓰기에 영감을 주는 숙소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반려견과 관련된 것은 첫째 동구와 둘째 덕구에게 입히는 옷, 함께 놀러가는 애교는 동장이 될 수 있어요. 가끔은 원래 아이덴티티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정말 사심을 담아 좋아하는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크게 방향성을 해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래야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촌스러우면서도 솔직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내려는 태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들은 인스타그램의 피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따라가 나만의 색을 담아서 단점을 보완하고 개성을 더하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좀 알쏭달쏭하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 담요나 자개장과 같은 빈티지한 소품들을 사진 속에 같이 넣어서 저희 컬러를 드러내고요. 머리가 뻗친 모습이나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또는 흠집이 난 가구를 보여줌으로써 일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요. 여기에 밝기나 대비를 보정해서 감성적인 느낌을 전달하려 합니다. 2016년경부터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만 당시만 해도 저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은 지인 혹은 일과 관련된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팔로워 수 변화를 일일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첫 시작은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늘고 또 늘어난 게 지금의 3033명이라는 숫자고요. 그래도 증감률을 보자면 플러스 2933 정도 되는 거니 매년 400에서 500명 정도의 새 팔로워분들이 생긴 셈이네요. 제가 지인들과의 친목 도모 계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해시태그였습니다. 블로그와는 다르게 검색 용도가 주가 아닌 인스타그램은 피드 노출이 참 어렵습니다. 운이 좀 따라준다면 포스팅이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걸려 방문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 시스템과는 달리 유행을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을 무렵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독서를 좋아하고 책방 투어를 즐기는 사람들을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찾았습니다. 펄4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새해가 되면 단골 소재로 거론된다는 유튜버 되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농담처럼 하지 못하게 되나 봅니다. 이미 유튜브는 일반인의 장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아직도 보람튜브와 빠니보틀처럼 몇 안 되는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나도 한번 유튜브로 큰돈을 벌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상상은 현실이 되기도 전에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건 2020년 12월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고 칩과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나름의 타겟책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로 성공하겠다는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었어도 말하는 것에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던 터라 소기의 목표인 구독자 1000명 달성까지는 쉬울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좋지 못했죠. 무엇보다 영상의 질이 낮았습니다. 만약 떡상을 했더라도 채널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유튜브 생태계와 영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SNS라면 안 해본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유튜브는 마치 난공불락의 산과 같았습니다. 이제껏 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난도를 자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올리면 끝인 플랫폼이 아닙니다.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 해요. 1. 썸네일. 2. 제목. 3. 영상. 썸네일은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고 제목은 영상을 노출시키고 영상은 유저를 잡아두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 부족해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은 유저들에게 가닿지 않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라고 하는 것도 썸네일 만들기와 제목 짓기 그리고 영상 기획하기입니다. 먼저 제게 썸네일은 여태껏 경험해보지 않은 그 무언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만한 이미지와 카피가 조합되어야 하거든요. 게다가 이를 위해서는 시쳇말로 어그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채널에서는 선정성이 높은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카피를 짓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둘 중 하나도 어려운데 그 2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하니 힘들만도 했겠죠. 게다가 클릭을 유도하게 만드는 과감한 멘트는 저의 성향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썸네일을 보면 통일성도 없고 정신산만하고 카피는 또 얼마나 평범하고 직관적인지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영상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썸네일 카피였던 것입니다. 썸네일의 이미지를 잘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통일된 느낌을 준다. 유명한 채널은 썸네일부터 어디서 만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폰트 비슷한 구성이지만 아이덴티티를 녹여 전체적인 콘셉트에 어우러지게 하는 겁니다. 2. 웬만하면 신뢰성을 위해 인물이나 장면을 보여준다.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영상을 미리 맛볼 수 있게 출연자의 얼굴이나 장면을 넣어주면 선택받기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목 짓기인데요. 실은 썸네일에 카피를 만들었으면 그걸 비틀어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초보 유튜버의 경우에는 영상의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에 보통 검색에 잡히게끔 해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려야 하므로 어떤 키워드가 검색 결과 값이 많지 않은지, 반대로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고민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유튜버 신사임당이 사용한다고 해서 유명해진 블랙키위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타인에게 매각했고 저작권 관련해서 표절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유튜버 신사임당으로 인해 유명해졌습니다. 블랙키위는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넣으면 얼마나 좋은 건지 판단해주고 관련 검색어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편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보통 15분 안팎의 영상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쇼츠 때문에 더 짧은 길이를 원한다고 해요. 또한 고화질까지는 아니어도 영상이 너무 뿌옇거나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이건 조명 세팅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소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사운드가 좋지 않은 영상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막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보면서 동시에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소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건 마이크와 관련된 문제겠네요. 초창기에 저는 이를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편집 없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영상의 경우 조명을 쓰지 않아 어두운 화면을 조정한다고 밝기를 너무 올려서 뿌옇게 되어버렸고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촬영에 수음이 잘 안 되어 오래 보기 힘든 퀄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첫 영상에 출연해주신 게스트분에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나아져서 꼭 다시 모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될 때쯤에는 함께 다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유튜브는 수많은 요소로 구성된 난도가 높은 SNS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효율은 높여서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거의 안 보는 제가 2년여에 걸쳐 터득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을 겁니다. 88. SNS로 돈 버는 법. 이제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혹은 블로그가 돈이 된다, 유튜버로 직업 바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그 말이 참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혹하기는 하지만 쉬이 믿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가지 SNS 플랫폼으로 어떻게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지 방법부터 금액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월급 외 부수입으로는 적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SNS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광고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 챕터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업체마다 정산 방식이나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경험한 것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광고를 달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애드포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나 광고를 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기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요. 이를 네이버 애드포스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운영기간, 전체 공개 콘텐츠 수, 방문자 수 UV, 페이지뷰 PV. 이 3가지 조건을 해야 등록 승인이 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지 않기에 보통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생성한 지 90일 이상, 총 발행 게시물 50개 이상, 방문자 수 100명 이상. 정확한 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SNS를 시작하고 난 뒤 저희 주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뭘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이른바 스케줄이 생긴 거지요. 바로 체험단 제도 덕분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관련 포스팅을 확인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글을 쓰고 업로드하는 조건으로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비단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게시글이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보통 게시물에 협찬 유료 광고 등의 표시를 하거나 이미지를 다는데요. 이는 불법이 아니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자 노동의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를 표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요. 아무든 SNS상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리뷰나 후기를 작성하는 제도를 보통 체험단이라고 부릅니다.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린 광고 수익은 사실 큰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체험단 제도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광고 수익보다는 체험단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내가 돈을 내고 가거나 먹은 걸 누군가는 공짜로 받거나 원고료를 받고 체험한 경우가 왕왕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 블로그를 시작한 이래로 포스팅을 쌓아가면서 그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SNS 체험단은 따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 사이트에 가입한 후 올라오는 캠페인을 보고 원하는 내용을 클릭한 뒤 기본적인 정보와 신청 이유를 적으면 끝입니다. 그 후 선정이 되면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댓글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오고 업체와 일정을 조율한 뒤 체험하고 포스팅을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는 방문자 수가 적을 때부터 체험단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고 틈틈이 응모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서비스가 제공되니 SNS를 활발하게 하는 일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로그 기준 일방문자 100명 이상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이상은 넘어야 소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제가 아니지요. 나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적은 캠페인을 공략하는 겁니다. 설정값 조정을 통해 마감 임박, 최신, 인기 많은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이를 거꾸로 이용해 마감이 임박했는데 인기가 적은 순으로 캠페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선정이 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신청하면 곧잘 뽑히게 되더니 어느 순간 인기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해본 체험단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맛집은 기본이고 카페도 있었고 제품을 배송받기도 하고 숙박도 해보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적게는 2만 원가량부터 많게는 기십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체험단이 못해도 좋기 쉰 군데는 되니까 적게는 100만 원에서 300에서 400만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어느 순간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런 거고 마냥 맘만 먹고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액수로는 1000만 원 가까이는 쉬이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숙박이나 제품 쪽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돈도 아끼고 살림 장만할 기회가 더 높고요. 일주일에 2번 체험단을 진행할 경우 한 달이면 8회이고 회당 3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으면 24만 원가량 절약함으로써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럼 한 달 커피값 정도는 되겠죠.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광협회에서 이런 식의 체험단과 비슷한 펜투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를 초대해 무료로 여행 체험과 숙박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일정 내에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니 적어도 5만 원에서 20에서 30만 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험단 사이트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통해 공지되고 신청을 받으니 관심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도 즐겨찾기 해두고 틈틈이 확인해보면 좋겠죠.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돈 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지난 12개월 내 재생시간 4000시간을 채우면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의 애드센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하다가 이 조건에 도달하면 내 영상에 광고를 달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지난 12개월간 재생시간 4000시간 달성하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신청 가능. 최근 1년간 누적 시청 4000시간과 구독자 수 1000명이 모두 충족되면 수익화를 신청하는 안내 메일이 날아옵니다. 이를 확인한 뒤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되는데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과 연결해주면 되고 없다면 새롭게 가입하여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 과정을 마무리했다면
그때부터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 투자와 노력 끝에 SNS 운영에 재미가 붙었고 활용하는 법도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들면 블로그 기자단 또는 SNS 서포터즈단을 해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역 혹은 업체에서는 정책이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체험하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일반인들을 기자단 또는 서포터즈단으로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포스팅하면 원고료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차근차근 스텝을 밟으며 SNS도 개설해서 운영해보고 그걸 통해 광고 이익도 얻고 기자단과 서포터즈를 통해 수익화에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제2의 월급입니다. 코로나19 시절을 거치며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그중 하나입니다. 비록 큰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조금씩 공부를 하며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1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사도 배당금은 월 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액수 그에 비교하면 크리에이터 활동은 투자금 없이 월 1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잃을 게 없이 얻을 것만 있으니까요. 앞서 설명드린 기자단과 서포터즈 활동은 50만 원에 준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통 원고료가 5만 원 안팎으로 고정되어 있어 더 큰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포스팅을 잘해도 영혼을 갈아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원고료나 활동비를 책정하는 활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더군요. 건당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들이요. 그런 활동은 보통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자단이나 크리에이터와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이점이 있었어요. 하나, 조금 더 많은 팔로워 수나 활동 지수. 둘, 조금 더 품이 들어간 콘텐츠. 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활동에서 요구하는 글이나 포스팅이 1000에서 1500자 내외의 단순 이미지 몇 장에 그쳤다면 크리에이터는 허들이 조금 높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사전 제작한 콘텐츠를 심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서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매달 제작할 콘텐츠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같이 활동하는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심혈을 기울여 결과물을 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발 시기나 과정은 기자단이나 서포터즈와 비슷합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서 뽑는데 보통 연초에 모집을 많이 하는 편이고 선발되면 기수제로 반년에서 1년 정도 활동합니다. 심사는 기관에 따라 면접을 보거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때 지원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쓰는 것과 더불어 나만의 경쟁력을 어필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보상이 크다 보니 경쟁률도 높아서 그 안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선발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 채널을 모두 이용했습니다. 팔로워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인스타그램과 방문자 수가 300에서 500에 불과한 블로그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는 유튜브를 통해 저만의 장점을 보여준 것이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는 비교적 장문의 콘텐츠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얼굴을 보이고 말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크리에이터 선발이 몹시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2021년부터는 각기 다른 세 단체에서 글과 카드뉴스 그리고 영상을 만들며 활동했습니다. 2021년 A기관 미디어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총 2회, 활동비 건당 20만 원, 2022년 B기관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월 2회, 활동비 건당 20만 원, 수입 월 40만 원, 2022년 C기관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월 1회, 활동비 건당 50만 원, 수입 월 50만 원.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크리에이터 수익으로 평균 90만 원을 그리고 여기에 블로그 광고 수익과 체험단 및 협찬을 통해 1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SNS 채널을 이용해 월 100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전의 활동에 비교해 조금 더 많은 시간 투자와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초반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더군요. 지금은 루틴처럼 각기 다른 마감일에 맞춰 일주일에 두세 번 시간을 내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모집 공고는 앞서 언급했던 대외 활동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포털 사이트의 크리에이터 모집이라는 키워드로 주기적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저 역시도 항상 일주일 단위로 사이트를 확인하고 키워드를 검색해 재미있는 활동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해 두었다가 지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러한 제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도 혹은 지원했느냐 지원하지 않았느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